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장편 영화를 한다면 영화적인 표현이 뭘까도 생각해야 되지만 그보다 먼저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나를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이야기가 관객을 사로잡을 수 있나를 생각해야 됩니다. 관객의 마음을 움직이고 관객이 흥미를 느끼는 이야기를 찾아내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전달하고 싶은 굉장히 중요한 생각이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그 무엇이 있다 하더라도 관객이 재미있고 흥미있게 또는 감동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야기 속에 녹여내야 됩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관객들은 자기를 재미있게 하고 자기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이야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 무엇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속에 의미도 느껴지고 가치도 느껴진다면 더욱 만족하겠지만 그것 자체만 가지고 극장에 오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이야기, 관객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죠.导演你好，我叫刘兆东。在你的电影中呢，我总能看到那个爱情的影子，有的呢极度残酷，有的又平淡如水。我想问一下导演，您对这个在你电影中爱情是什么样的一个看法或者处理？第二个就是说，在你们电影中呢，音乐都比较淡一点，我想问一下，您对电影那个配乐是怎么考虑的？第三个问题就是，那个金吉德导演说过，您是他心目中最好的韩国导演。那我想问一下，在您心目中最好的韩国导演是谁？谢谢。在你的那个影片中呢，我们常常能够看到那个爱情的影子，有的呢极度残酷，有的又平淡如水。那我想问一下，导演在你的影片中对于爱情的处理、爱情的设置，你又是怎么考虑的？谢谢。 좀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저는 사랑을 사실은 그렇게 믿지는 않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다른 사랑도 있을 수 있죠. 뭐 가족에 대한 사랑이라든지 뭐 사회 우리 뭐 한국 사회 뭐 또는 뭐 인간에 대한 뭐 일반적인 사랑 이런 건 같이 있을 수 있지만 남녀 간의 사랑은 그렇게 믿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왜 그 어떤 친구가 시련을 당해가지고 자기 사랑의 친구한테 막 하소연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사랑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가를. 그런 경우에 우리는 대체로 그 친구가 어리석게 느껴지죠. 그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문제인데 사랑이라는 것이 뭐 대단하다고 저렇게 울고불고 하나 이렇게 느껴지죠. 그런 거 마찬가지로 저는 사랑 그 자체는
그렇게 믿지 않는 편입니다. 또 영화에서도 사람을 다룬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관객이란 그 친구의 사랑에 대한 하소연을 듣는 것과 똑같이 사랑이라는 것이 별거 아니라는 것을 관객들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랑 이야기는 자기 사랑 이야기는 절실하고 중요하지만 남의 사랑 이야기는 재미없는 법입니다. 남의 사랑 이야기를 듣기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자기 사랑 이야기는 남에게 하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사랑 이야기를 영화에서 담는다는 것은 자기 사랑 이야기를 남한테 그냥 술이 취해서 하소연하듯이 해가지고는 절대로 관객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나의 사랑 이야기가 듣는 사람 관객들에게도 내 사랑처럼 자기 사랑처럼 받아들이도록 해야만 하죠. 사실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사랑 이야기가 표면에 있지만 사실은 다른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저는 오아시스라는 영화에서 두 남녀 주인공의 사랑 이야기처럼 그렸지만 사실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또는 우리 사회 속에서의 소통의 문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 이야기를 표면에 드러내면서 다른 이야기는 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음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저는 가능하면 영화에서 음악을 절제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건 이제 영화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생각 때문이고요. 제가 아까 처음에 이야기를 시작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가능하면 제가 만드는 영화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담으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현실에 보여지는 이 풍경들, 이 비주얼, 이걸 필름에 담을 수 있고요. 현실에서 들리는 소리도 담을 수 있지만 음악의 경우에는 현실 바깥에 있는 것을 인위적으로 집어넣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감독이 만들어진 감정을 관객에게 강요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음악을 영화에 집어넣는 것에 대해서 일종의 마치 그 반칙을 저지르는 것 같은 그런 그 마음의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음악 없이 영화를 만들려고 하죠. 또 한 가지 생각은 특히 시에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일상 속에서의 모든 소리들, 그러니까 뭐 사람들의 말소리, 차소리, 바람소리, 새소리, 이런 모든 소리들이 나름의 음악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음악성이 관객들이 그것을 느끼는 것이, 물론 아주 의식적으로 느끼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느끼게 하는 게 진정한 영화의 음악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김기덕 감독이 저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했다는데요. 아마 그것은 제가 김기덕 감독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한 감매일 가능성이 큽니다. 어떤 감독이 한국 최고의 감독이냐, 그건 얘기하기 굉장히 어렵고요. 왜냐하면 영화를 만드는 세계에 있어서는 최고도 그렇지 않은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
각자의 이야기, 각자의 영화가 있을 뿐이죠. 이 관객 숫자로 판단할 수는 있겠죠. 그것이 가장 객관적인 자료니까요. 관객 숫자로 판단한다면 저는 그런데 영화를 흥행시킬 수도 있지만 또 대부분의 감독들이 영화가 흥행에 실패해서 손해를 보게도 하지요. 그래서 타율이라는 게 이제 있는데요. 야구 선수처럼 저는 타율은 꽤 높은 편입니다. 5편 영화 중에 4편은 손해분기점을 넘었으니까 마지막 시라는 영화만 적자를 났는데요. 그런 것만 따지면 타율이 8할이 상당히 높은 타율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관객 숫자보다는 타율을 이야기하죠. 물론 가장 최근의 실패가 마음에 걸리긴 하지만 또 노란 조끼를 하겠습니다. 네. 你好，我是马丽。我想问你一下，你一直在强调电影里头现实，贴近现实。我想问您为什么不直接去拍纪录片呢？ 다큐멘터리야말로 현실 그 자체이겠죠. 그러나 다큐멘터리도 어떤 것을 선택해서 어떻게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현실과 다큐멘터리 감독과의 거리가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을 재료로 하고 있긴 하지만 얼마만큼 어떤 태도로, 얼마만큼의 거리에서 어떤 태도로 현실을 바라보는가는 작품마다 다를 수 있죠. 극영화와 현실과의 관계는 사실 이게 영화 매체의 어떤 본질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영화라는 매체는 어떤 예술 장르라도 현실과의 관계가 없는 매체는 없죠. 아리스토텔레스도 모든 예술은 현실의 모방, 자연의 모방, 현실의 모방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영화만큼 어떤 예술 매체도 영화만큼 현실을 잘 모방할 수 있는 매체는 없습니다. 카메라로 그냥 찍으면 그것이 현실의 한 부분이 되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있는 그대로 찍는다고 해서 꼭 현실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냐? 그건 아니라고 보죠. 아리스토텔레스도 이 꽃을 모방하는 것이, 이런 아름다운 꽃을 모방하는 모방하는 것과 전장에서 비참하게 죽은 시체를 있는 그대로 모방하는 것이나 똑같이 미적 쾌감을 준다고 했어요. 근데 이런 아름다운 꽃을 그리는 것과 전장에서 비참하게 죽은 병사의 시체를 그리는 것은 그리는 사람의 태도에 있어서 완전히 다른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실 그 자체를 그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그리는 것, 영화 속에서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관객이 뭘 느끼게 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편의 영화를 보고 2시간 동안 정신없이 즐기다가 극장문을 나서면서 깨끗이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2시간 동안의 시간을 충분히 즐기고 아무 내 마음속에 영향이 없이 현실 속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것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왜냐하면 그 2시간 동안에 그에게 오락을 주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떤 영화인 경우에 또는 어떤 예술인 경우에는 그 영화를 보고 난 뒤에
보고 난 뒤에 돌아가는 관객의 마음속에 영향을 주기를 목표로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바로 현실과 관계를 맺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그리느냐, 현실을 얼마나 현실과 가깝게 그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영화가 관객이 보고 난 뒤에 관객이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큐멘터리를 찍느냐, 극영화를 찍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미술을 하느냐, 영화를 하느냐, 음악을 하느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다큐멘터리를 찍든 미술을 하든 영화를 하든 그 무엇을 하든 관객에게 영향을 주고자, 관객의 현실에 영향을 주고자 하는 예술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노란 곡지 선택하겠습니다. 악영 주십니다. 네. 李沧东导演您好，我是胡杨毅，我是在2010年去台湾艺术大学交换的时候才开始接触您的电影。我发现您的电影中不仅是主角表演的好，配角表演的也是特别好。那像我们这种新锐的导演，我们没有资金去请这个专业演员，所以我们大多数合作的是这个非专业演员。那在跟他们的这个合作中呢，我发现就是很有意思。像之前有一次我在创作中，我跟几个非职业演员合作，那有一场戏是就是他们要表现一个复合主角的一个要有一个反应，要复合这个主角。但是当时他们的表现很有意思，他们反应的像这个复读机一样。就是只是在说同样的词，那有时候我之后做了调整，我想让他们可能表现更自然一些，但是他们的表演又像一个一个的木头一样，这样我就会觉得说，像我们跟这个非职业演员在交流上，可能会有一些，就是我不知道说有没有很好的经验去跟他们这种非职业演员去说戏，或者说是进行这个一起的创作，所以想请您指点一下。 제가 아까 연기자들에게 표현하지 말라고 주문하고 그냥 그 인물로서의 감정을 느끼는 걸로 충분하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점에서 영화 연기란 저는 액션이 아니라 리액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액션은 뭔가 하는 것이잖아요. 주체적으로. 근데 저는 영화 연기는 어떤 것에 반응하는 것, 리액션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처한 상황 또는 상대방의 말 그런 것에 그냥 자신이 자연스럽게 리액션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배우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배우를 도와주려고 하죠. 근데 대부분 경우 배우들도 그렇고 감독들도 그렇고 어떤 것을 액션하기를 원하고 요구하고 기대합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반응하라. 반응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조명이 저한테 이렇게 쏟아져서 1시간 이상 앉아 있으니까 제가 지금 약간 덥고 땀이 나거든요. 이 덥고 땀이 나는 것이 지금 여러분들 보일지 모르지만 약간 긴장도 했고 그래서 땀이 나는 것이 저의 자연스러운 리액션입니다. 근데 배우가 영화에서
이런 상황에서 땀을 흘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실제로 촬영 현장이 굉장히 에어컨이 강하게 틀어져 있어서 추울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상황은 더운 이런 상황, 이런 답답한 공간 속에서 긴장해서 땀이 나도록 하는, 그러니까 신체가 자연스럽게 반응이 되도록 하는 것이 그야말로 연기하지 않은 진짜 연기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인물이 어떤 상황에서 신체적으로 반응하는 것까지 되는 것이 연기의 가장 마지막 단계의 목표인 것 같아요. 가장 어려운 수준의 것이죠. 저는 그것을 단순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심플리시티, 단순성.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처럼 단순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개 연기를 쉽게 보면요, 개가 가장 연기를 잘합니다. 왜냐하면 개는 자기가 연기하는 줄 모르고 하고 있기 때문에. 개는 그냥 반응할 뿐이죠. 물론 굉장히 많은 NG를 냅니다. 상황에 맞지 않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상황을 이해를 못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상황에 어쩌다가 아주 맞는 경우에는 최고의 연기를 보여주죠. 왜냐하면 걔는 단순하게 반응할 뿐이니까요. 걔의 다음으로 누가 가장 연기를 잘하느냐 하면요, 인간 중에는 어린아이, 갓난아이, 그리고 아주 노인들, 이런 사람들이 최고의 연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갓난아이는 절대로 연기하지 않기 때문이죠. 갓난아이가 우는 거는 진짜로 우는 겁니다. 갓난아이가 잠을 자면 진짜로 자는 겁니다. 갓난아이가 웃으면 정말로 그 웃음이 아름답습니다. 정말로 천진 자연 그대로의 웃음이죠. 최고의 연기죠. 노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말귀를 못 알아듣는 정도로 늙으신 노인분들이 가장 훌륭한 연기를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그냥 단순하게 반응할 뿐이니까요. 경험이 많고 많은 훈련을 거친 배우일수록 단순해지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연기에 대해서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너무나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너무나 많은 자의식이 있기 때문에 가장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연기란 그런 점에서 보면 굉장히 모순된 것이죠. 최고의 연기는 가장 단순해지는 것인데, 연기를 알면 할수록, 하면 할수록, 훈련하면 할수록, 작품을 분석하면 할수록, 연출자가 뭔가를 설명시키면 시킬수록 그 단순성이 깨지는 것입니다. 그 모순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내가 배우에게 뭔가를 이야기하면 할수록 배우는 연기하기 힘들어진다는 사실을 이해를 해야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작품에 대해 상황에 대해서 설명할 수도 있죠. 지금 이 장면에서 당신은 굉장히 화가 났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배우는 화났다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반응하면서 화를 느끼지를 못하는 것이죠.
심지어 감독이 이렇게도 지시합니다. 오른쪽을, 이 말을 할 때 오른쪽을 봐주세요. 오른쪽을 이렇게 보지 말고 약간 시선을 들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지시하기도 하죠. 또는 여기서 2걸음만 가서 여기서 돌아서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디렉션이 연기자의 단순성을 깨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연기 연출의 어려운 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런 디렉션을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이런 걸 하지 않고 영화를 찍을 수는 없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연출하는 것이, 이렇게 배우에게 지시하는 것이 배우의 단순성을 깨고 있다는 사실은 알아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사실을, 그 연기자의 속성을, 연기의 본질을 여러분들이 알고 디렉션을 해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 질문하신 분은 비전문 연기자를 어떻게 연기를 시킬 건가를 질문하셨는데, 비전문 연기자의 좋은 점은, 유리한 점은 그가 배우로서의 자식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아주 갓난 어린아이나 아주 나이 든 노인보다는 덜 하겠지만 그래도 전문 연기자의 자식은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비전문 연기자의 단순성을 빌려오기가 매우 편리하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영화를 찍을 때 담배가게 주인의 역할을, 담배가게 주인을 직접 캐스팅해서 시킬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 담배가게의 실제 주인은 자기가 늘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단순성을 깨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담배가게 주인 역으로 캐스팅을 했지만 그 담배가게 주인이 어떤 손님에게 분노를 느껴서 뭔가를 화가 나서 뭔가 소리친다. 그러니까 약간 복잡한 감정을 표현한다. 복잡한 감정을 드러내야 된다. 이런 경우에는 그 담배가게 주인이 그 아저씨가 갖고 있는 일상의 단순성만으로는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전문 배우를 써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전문 연기자를 쓰려면 그 비전문 연기자의 단순성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만 써야만 합니다. 좀 더 복잡한 감정, 좀 더 이중의 감정, 좀 더 어려운 뭔가가 필요할 때는 비전문 연기자를 써서는 안 되고 전문 연기자를 써야만 되죠. 그리고 그 전문 연기자가 자기의 자의식, 그리고 끊임없이 스스로 단순성을 방해하는 연기자로서의 그 속성들, 그런 것을 최대한 억제시키고 그가 단순성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만 합니다.